안녕하세요. 오늘은 환경과 수소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기계정보공학과 교수이고요. 현재 공과대학장을 맡고 있는 이광훈 교수입니다. 요즘 여러분들도 아마 수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소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이 아, 뭐 2년이 지난 그림이긴 하지만 요즘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조금은 공기가 맑아졌는데요. 이게 보통 수준의 우리나라 공기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주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원인들이 이런 과거에 석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오일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최근에는 일부 천연가스를 원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미세먼지를 아주 많이 예, 배출하는 그런 연료들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 오염은 뭐 단적인 걸 보여드리는 거지만 이런 환경 오염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수소를 사용하는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국가 정책 기조도 수소를 수소 사회로 가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잡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화석연료들은 이와 같이 C와 H 그리고 O도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C와 H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석탄이나 콜이나 오일이나 내추럴가스 이런 에너지원들은 이 CHO 중에서 주로 C를 사용한 그런 에너지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요 내추럴가스는 이와 같이 역시 마찬가지로 C와 H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 C를 사용하든 C를 사용하면 필수적으로 CO2가 생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물이 나오죠. 산소와 결합해서 물이 부산물로 나오고 CO2가 생산이 되는 그런 에너지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메탄이고요. 주로 이제 내추럴 가스는 메탄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C 하나에 H 수소 원자가 4개가 붙어 있는 그런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 이런 C를 주로 탄소를 주로 사용하던 그런 에너지 정책에서 이 C와 H로 구성되어 있는 이 화석 연료 중에서 혹은 화석 연료가 아니더라도 이 H를 사용하는 이 H2를 사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국가적 또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정책이 변환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까지도 이 H2보다는 이런 콜부터 내추럴 가스까지 이런 화석연료에서 C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에너지를 우리 인류가 얻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CO2에 대한 1년 동안 CO2가 얼마나 많이 배출되는지를 국가별로 제시한 그림입니다. 북한은 뭐 CO2를 거의 배출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도 꽤 많이 CO2를 배출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최고는 역시 중국이죠. 중국이 제일 많이 배출하고 있고요. 미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에 비하면 작은 양이지만 미국도 많은 CO2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CO2는 많이 배출될 수밖에 없고요. 이 화석연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때 CO2만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각종 공해물질, 낙스나 삭스, 그리고 더스트 같은 이런 물질들이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만으로는 이제 정량적인 값은 쉽게 알 수가 없죠. 유럽은 뭐 조금 작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정량적으로 어느 나라가 얼마나 많이 배출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최고 많이 사용하는 건 중국입니다. 중국이 최근 경제 발전을 함에 따라서 이 CO2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에너지를 그만큼 많이 소비한다는 그런 반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미국도 중국의 반 정도밖에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많은 CO2를 배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미국에 이어서 그다음 세계 3위가 인도입니다. 인도가 역시 미국의 반 정도밖에 되지는 않지만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CO2를 생산하고 있는 것이 1919년 현재입니다. 2년 전이긴 하지만 이게 지금 최신 데이터긴 합니다. 네, 글로벌 카본 프로젝트에서 발표된 최신 자료가 2019년 자료입니다. 그래서 인도도 만만치 않게 많이 배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계 4위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도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국가죠. 그래서 이 중국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양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그렇고 앞서 보신 이 그림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CO2를 배출을 하고 있는 게 러시아입니다. 이 가까이에 있는 일본도 아주 많이 배출하고 있죠. 뭐 중국에 비해서는 거의 1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1.11 빌리언 톤 정도의 CO2를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5위 정도로 CO2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이란입니다. 이란도 꽤 많이 배출하고 있죠. 그 다음부터는 거의 수치는 이제 비슷하긴 한데요. 그래도 많이 배출하는 국가고 세계 6위 정도 되는 국가입니다. 그 다음이 독일. 생각보다는 작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요. 이 독일이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많이 피고 있기 때문에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오히려 탄소 배출량이 작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이 인도네시아고 그 다음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오른쪽에 22 국가까지 이제 제시하고 있지만 세계 탑 10에 드는 아주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국가 중에 하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은 게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캐나다,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브라질, 멕시코 이런 순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국도 경제 규모에 비해서 아주 작은 CO2 배출량을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죠. 사실은 100년 전만 하더라도 100년보다는 더 되겠네요. 산업혁명이 시작되는 시절에는 영국이 전 세계 CO2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 기차를 그러니까 석탄을 이용해서 기차를 운행하고 자동차가 다니기 시작하고 이럴 당시에는
영국이 세계 1위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지금 2019년 현재는 세계 17위 정도로 CO2 배출량이 굉장히 줄어들었다. 그 비중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수소 경제라는 말은 이 제목에서도 이제 수소 경제라는 말을 사용했지만 이 잔, 박리스, 잔 박리스가 이 제너럴 모터 테크니컬 센터에서 연설을 통해서 처음으로 했던 이야기가 바로 수소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수소 경제라는 말이 처음 시작된 게 지금으로부터 50년 이상, 뭐 50년 조금 더 됩니다만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수소 경제는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윤곽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그리더, 일렉트릭 그리더는 현재 사실은 형성이 돼 있죠.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생산하는 게 신재생 에너지로부터 전기를 생산하고 그리고 핵 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그리고 화력 발전을 통해서 이 전기를 이제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많은 이제 전기들을 이 송전탑을 통해서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앞으로는 수소 경제 시대가 되면 이런 H2 그리드가 새로 추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수소는 이 전기와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이 전기가 많이 남으면 수소 생산, 뭐 수전이나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수소 생산을 통해서 수소의 형태로 이제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전기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전기가 모자랄 때는 다시 발전을 통해서 수소 발전을 통해서 다시 전기를 생산해서 소비를 하는 그런 맞물려 있는 그런 구조로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화석 연료가 이제 대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에너지 수송 수단이나 뭐 다른 분야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뭐 질소와 결합을 해서 아모니아 형태로도 이제 저장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련하는데도 이 수소가 이제 반드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그 난방등에 사용하는 열 에너지로도 H2를 변환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전기는 많이 생산량을 제어해야 되는데요. 뭐 전기가 모자라지 않도록 과생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이 블랙아웃이라는 사태를 방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생산에서 남는 전기는 버려야 됩니다. 뭐 일부 양수 발전 등을 통해서 이제 비축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전기는 생산되고 소비되는 거 나머지는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남는 전기를 수소의 형태로 저장을 하면 좋은 저장 수단이 될 수 있을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ESS나 아니면 양수 발전 형태로도 저장을 할 수 있지만 수소의 형태로도 저장하는 것이 수소 경제 혹은 수소 사회가 왔을 때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전 세계 지도자들이 이 수소 경제로 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베 전 수상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이 이 동경올림픽을 시점으로 동경올림픽이 이제 끝났지만 동경올림픽을 시점으로 해서 이 수소 사회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사실은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 진입을 하지는 못했고요.
진입을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올림픽은 이미 끝났지만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 수소 사회로 진입되진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추구하고 있는 수소 획득 방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이 호주에 큰 갈탄 광산이 있습니다. 갈탄 광산에서 브라운 콜이죠. 갈탄이라는 게 영어로는 이 브라운 콜을 브라운 콜에서 역시 브라운 콜도 이제 화석 연료이기 때문에 C와 H와 O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수소를 추출해서 액화시킨 다음에 그 액화 수소를 일본 고베시로 갖고 들어오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 실행은 되지 못하고 있지만 이 액화수소를 운반할 수 있는 선박이라든지 아니면 이 갈탄에서 수소를 추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든지 그런 기술 개발은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는 이 액화수소의 형태로 일본으로 가져오는 전략을 갖고 있고요. 어, 브루네이에서는 이 암모니아 형태로 수소를 저장한 다음에 암모니아를 일본 카와사키시로 가져오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이고 더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지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액화수소가 훨씬 나은 것 같긴 한데요. 양쪽 방향으로 동시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액화수소가 더 우위를 차지한다고 판단하면 액화수소 방법으로 이제 에, 모든 전략을 이제 잡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기술 수준을 생각하면 암모니아로 저장해서 다시 수소를 끄집어내는 방법이 훨씬 기술적 난이도는 낮은 단계다, 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갈탄에서 수소를 추출하고 그리고 그 수소를 액화시킨 다음에 그 액화수소 유조선 일종의 이제 유조선 LNG 선 같이 액화수소선을 이용해서 일본으로 가져오는 방법은 기술적 난이도가 높습니다. 굉장히 높기 때문에 동시에 추진하는 것도 아마 암모니아를 먼저 사용을 하고 이 액화수소 쪽이 여의치 않으면 그런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빼먹은 게 이제 이 갈탄에서 C와 H와 O로 구성되어 있는 이 갈탄에서 수소를 추출하고 나면은 역시 CO2가 나오게 됩니다. CO2가 나오게 되는데 그 CO2는 대기 중에 날려보내면 수소를 사용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CO2를 생산하지 않기 위해서 수소 사회로 가는 건데요. CO2를 생산하게 되면 그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CO2는 일본으로 가져오지 않고요. 호주 땅에 그대로 묻어버리고, 호주 땅에 버려두고 대기중으로 날리지 않고, 일본으로 가져오지도 않고, 일본 땅에 묻어두고, 수소만 일본으로 가져오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현재 제가 보기에는 수소 사회로 가장 먼저 진입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정부도 수소 사회로 가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를 하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우리나라가 곧 역전을 해서 우리나라가 좀 더 빨리 수소 사회로 진입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1873년에 그 미스테리어스 아일랜드라는 그 출판물을 통해서 이 줄레스 베른이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물이 언젠가는
연료로 사용될 거다. 물은 수소와 산소로 이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연료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1874년에 이 수소의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시대가 이제 이 진입하고 있다. 그 시대로 지금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물을 수전해서 수소를 얻은 다음에 그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 가까운 시간에 가능해질 거라고 그렇게 다들 믿고 있습니다. 이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인데요.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전 석유 장관, 물론 최근에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셰이크 아메드 자키 야마니라는 전 석유 장관이 했던 말입니다. 아, 이 스톤 에이지가, 즉 석기 시대가 돌의 부족 때문에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돌이 없어서 석기 시대가 끝난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석유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예견을 했습니다. 이게 한 30년 전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이 석유 시대도 이 석유를 다 쓰기 전에 아, 끝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5년에 이야기했던 내용이네요. 그래서 2005년에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앞으로 30년 후에도 이 원유가 엄청나게 많이 있겠지만 아마 아무도 사지 않을 거다. 석유는 더 이상 사지 않을 거다. 2005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이제 시작된다. 15년이 지난 그때부터 15년, 20년이 지난 지금 이 석유 시대가 끝나가는 거의 시점이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예견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 자동차도 석유를 사용하는 가솔린이나 경유를 사용하는 그런 내연기관차는 점점 이제 없어질 겁니다. 없어지고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자동차나 아니면 수소를 사용하는 전기자동차.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전기자동차죠. 배터리를 사용하든 아니면 수소를 사용하든 전기자동차 시대가 곧 올 거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2030년 정도에는 마켓 쉐어의 3, 40% 정도는 보수적으로 생각했을 때 3, 40% 정도는 배터리 전기차나 수소 전기차가 차지하게 될 거고 전기 자동차가 차지하게 될 거고 나머지 내연기관차가 여전히 존재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내연기관차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자동차 기업에서 이 전기 자동차에 손을 대지 않고 계속 내연 자동차만을 고집을 한다면 마치 이 CD 플레이어를 MP3 시대가 왔는데도 CD 플레이어를 고집하던 회사들은 다 망했잖아요. 디지털 카메라 시대가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날로그 카메라를 고집하던 회사들도 다 망했습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회사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전기 자동차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전기 자동차를 외면하고 내연기관차에 집중하겠다고 하는 자동차 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자동차 회사들은 대부분 이 전기 자동차를 개발하고 있고요. 일부 또 시판 중이기도 하죠. 그리고 수소 자동차를 개발해서 시판 중에 있기도 합니다.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전기 자동차나 배터리 전기차나 아니면 수소 전기차는 그 매출 비중이 작기 때문에요. 지금은 적자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에서는 적자를 볼 수밖에 없지만
미래를 대비하지 않으면 이 회사의 존립이 어렵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 내연기관차나 아니면 배터리 전기차, 수소 전기차에 병행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돌이 없어서 석기 시대가 끝난 게 아니죠. 왜 석기 시대가 끝났겠어요? 돌보다도 훨씬 효율적이고 그리고 훨씬 좋은 청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구리가 있었기 때문에 석기 시대가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비용으로, 생산 비용으로 따지면 병행하던 시대에 돌이 훨씬 생산 비용이 쌌겠죠. 우리 주위에 널려 있는 게 돌인데요. 그걸 깎아서 이제 신석기 시대에 그걸 깎아서 이제 도구로 사용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리를, 훨씬 비싼 구리를 사용했다는 점을 여러분께서는 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소가 지금 비싸다고 해서 계속 석유를 사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 수소 사용은 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구리를 사용하던 그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바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훨씬 생산 비용이 더 많이 들지만 철이 훨씬 더 편리하고 내구성도 강하기 때문에 철기 시대로 전환이 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당장은 수소의 비용이 많이 들지 몰라도 수소가 훨씬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이에요. 우리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기 때문에 수소 시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 오일 시대는 막을 내리고 수소 시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게 많은 학자들의 예측입니다. 그래서 피하지 마시고 수소 시대에 대비하는 그런 사업 구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소에 대해서 이제 그 자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수소는 제일 가벼운 원자가 수소 원자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상에 가장 많이 있는 게 수소죠. 그러니까 우리 태양만 하더라도 대부분 수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소들이 활발하게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에너지와 물질 간의 등가 법칙을 이야기한 아인슈타인의 원리에 따라서, 즉 E는 mc 제곱이라는 그 질량과 에너지, E가 에너지잖아요.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비트의 속도 곱하기 제곱의 값이다. 그러니까 에너지하고 물질 질량하고 이제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단지 이제 10의 질량, 없어지는 질량의 10의 20성을 곱해야만 그 에너지 값이 된다니까, 아주 작은 에너지로도 아주 작은 질량 손실만으로 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태양에서도 핵융합 반응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끼리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서 헬륨이 되고, 조금의 질량 결손이 있죠. 그 질량이 없어지는 부분만큼이 에너지가 되고요. 그 에너지의 아주 일부분이 지구로 와서 우리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태양에서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생겨나는 그 에너지의 아주 일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별일수록 이 수소의 비중이 낮아집니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상식적인 이야기지만요. 핵융합 반응으로 수소가 계속 소진이 되고 나머지 무거운 헬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무거운 철이라든지 이런 물질들이 이제 핵융합 반응으로 이제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만들어지면서 핵융합이 생기면서 약간의 질량 결손이 생기고 그 질량이 에너지로 만들어지면서 빛을 내는
있게 되는 거죠. 그 엄청난 에너지가 빛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별일수록 수소가 많고 늙은 별일수록 오래된 별일수록 늙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오래된 별일수록 원자량이 큰 원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소는 이 겉보기에는 색깔이 없습니다. 뭐 알고 계시다시피 색깔이 없고요. 그리고 표준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있어요. 그리고 이 액체로 바뀌는 시점이 언제냐면 온도가 언제냐면 일기압에서 20.28 켈빈에서 액체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20 켈빈이면 섭씨로 하면 영하 253도 정도 되는 온도입니다. 그래서 아주 낮은 온도. 이 주기율표에서 보는 원자 중에서 헬륨 다음으로 끓는 점이 낮은 헬륨은 4켈빈 정도니까요. 헬륨 다음으로는 끓는 점이 낮은 그런 원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온도가 더 낮아져서 14켈빈 정도가 되면 녹는 점입니다. 즉 액체 상태에서 고체 상태로 14켈빈 이하에서는 고체 상태로 있게 되고요. 마치 물이 0도에서 얼음이 되듯이 고체 상태로 되듯이 수소도 14켈빈하고 20켈빈 사이에서는 액체 상태로 있다가 14켈빈 이하에서는 고체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낮은 온도에서 끓는 점, 녹는 점을 가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밀도는 어, 리터당 리터당 0.08988g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잡힐 수도 있는데요. 물을 생각해 보시면 물은 1리터에 1kg입니다. 1kg이니까 대략 10,000배 정도. 물론 기체 상태라서 그렇긴 합니다만 10,000배 정도 가벼운 그런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액체 상태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액체 상태일 때도 리터당 70g밖에 되질 않습니다. 물이 1kg인데 같은 액체이긴 하지만 수소는 70g밖에 되질 않아요. 큐빅 센티미터당 7g이니까요. 7g이니까 1리터에는 70g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물보다 얼마나 가벼운 건가요? 10분의 1도 되지 않죠. 10분의 1이면 100g은 돼야 되는데요. 물의 10%도 안 되고 물의 7%밖에 되지 않는 그런 무게라는 걸, 그런 질량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액체일 때는 끓는 점 가까이 가는 그 액체일 때는 조금 이제 무거워져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걸 그냥 70g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녹는 점, 고체 가까이에 있는 액체는 70g 정도고요. 기체 가까이에 있는 그러니까 20켈빈 근처에 있는 액화수소는 71g 정도고 고체 상태, 얼음 상태에 있는 얼음 상태 직전에 그 액화수소는 70g 정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티컬 포인트도 굉장히 낮죠. 크리티컬 포인트가 13.8 켈빈 그리고 7kPa이 크리티컬 포인트가 아니네요. 이 고체, 액체, 기체가 모두 모여 있는 그 점인데요. 그 점도 낮습니다. 그래서 13.8 켈빈 그리고 7kPa에서 삼중점을 가지게 되고요. 이 크리티컬 포인트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액화수소를 펌핑할 때도 이 크리티컬 포인트를 넘으면 좀 곤란하기 때문에 크리티컬 포인트를 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펌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펌프의 흡입구 쪽에서는
반드시 액체 상태로 흡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가 그 크리티컬 포인트 이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펌프 설계하는데 애로사항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바뀔 때 필요한 그 융해열은 몰당 요 정도 0.117kJ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될 때는 몰당 요 정도 0.9kJ 정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몰당 열 용량은 요 정도 28.8줄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수소에 대해서 이제 수소 그 자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요. 이 가로축이 뭐냐면 무게당 갖고 있는 열량입니다. 메가줄로 이제 표시한 열량이고요. 그리고 이 세로축은 뭐냐면 리터당 단위 부피당 갖고 있는 열량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단위 무게당도 단위 질량당 에너지도 많기를 원하고요. 이쪽에 있기를 원하고 단위 부피당도 많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이쪽에 있는 게 제일 좋은데요. 이쪽에는 아무것도 없죠. 근데 이쪽에는 아무것도 없고 대부분 이쪽에 다 몰려 있습니다. 질량당, 단위 질량당 에너지 밀도라고 이야기한대요. 단위 질량당 에너지 밀도도 요 정도. 그리고 단위 부피당 에너지 밀도도 요 정도의 대부분 이제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가솔린이나 디젤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에 이제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다른 이 연료들에 비해서는 이 단위 질량당 에너지 밀도도 높고 단위 부피당 에너지 밀도도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수소는 어느 쪽에 있냐면은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이쪽에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단위 질량당 에너지 밀도가 월등히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수소 1kg이 갖고 있는 에너지 밀도가 140메가줄 이상이에요. 반면에 디젤이나 가솔린 이런 경우에는 50이 되지 않습니다. 한 45 정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의 단위 질량당 에너지 밀도가 3배 이상이라는 게 이 수소의 아주 큰 장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반면에 단점이라고 한다면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밀도가 굉장히 낮잖아요. 밀도가 낮습니다. 아까 이제 보여드렸죠. 이렇게 밀도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물보다 훨씬 가볍다는 이제 말씀도 드렸죠. 이런 액체 상태일지라도 무게가 질량이 물의 7%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만큼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단위 부피당 에너지 밀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특히 수소 가스인 경우에는 거의 최악의 수준, 뭐 내추럴 가스 상태하고 비슷하죠. 내추럴 가스도 이제 부피가 작으니까 기체 상태일 때는 부피가 작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아주 작습니다. 반면에 이제 장점이 분명히 있죠. 이 질량당, 단위 질량당 에너지 밀도가 엄청나게 높다는 그런 큰 장점을 갖고 있는 게 수소다. 그리고 단위 부피당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뭐, 이 디젤이나 가솔린 정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700기압 정도로 압축을 하거나 이게 요점입니다. 그리고 아니면 액화를 시키면 이제 이 700기압으로 압축을 시킨 거에 에너지 밀도가 거의 2배 정도, 뭐 2배 조금 안 되지만 거의 2배 정도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 액화수소를 사용하면 부피당 에너지 밀도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단위 질량당 에너지 밀도가 높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 우주 추진체의 경우에는 이 단위 질량당 에너지 밀도가 높은 게 굉장히 큰 장점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무게가 무거우면 연료를 이제 많이 실으면 이 뭐 오랫동안 이제 항속을 할 수 있긴 하지만 그 자체 연료 무게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는 단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피가 많이 나가더라도 이 우주 추진체인 경우에는 수소를 연료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소 그래서 이 우주 추진체에 만약에 사람이 또 타고 있다면 특히 더 필요하겠죠. 수소를 갖고 가고 또 산소는 이제 사람이 그 속에서 생존을 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아, 산소를 갖고 가야 되죠. 그래서 그 산소와 수소를 또 결합을 시키면 전기도 이제 만들 수가 있고요. 어, 그리고 또 물도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이제 물은 꼭 있어야 되잖아요. 물도 이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1960년대에 벌써 우주 개발을 하기 시작했고요. 닐 암스트롱이 달을 밟은 게 1960년대 후반입니다. 1968년인가 그렇죠. 60년대 후반입니다. 그 당시에 아폴로 우주선에 사용했던 게 바로 이 리퀴드 하이드로젠, 액화수소를 그때 벌써 연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액화수소 플랜트를 구축을 하고 있지만 미국은 그 당시에 벌써 이 액화수소 플랜트가 있었고요. 액화수소 플랜트가 있었기 때문에 액화수소를 연료로 사용을 했던 거죠. 액화수소 저장 탱크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나라에 갈 때 이 액화수소를 사용해서 벌써 갔다. 그러니까 벌써 그게 몇 년 전 이야기예요. 50년도 더 된, 55년도 더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액화수소를 필요로 하지도 않았지만 가지지 못한 게 많이 아쉬운 게 사실입니다. 액화수소가 있었으면 사실 뭐 미국과의 협정 때문에 우주 개발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게 풀려서 우주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액화수소 플랜트도 이제 마치 만들고 있으니까 액화수소를 사용한 우주 개발에 우리나라도 뛰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소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가 사실은 아닙니다. 수소 자동차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면 수소를 연료로 내연기관을 연료로 사용해서 자동차를 구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수소 자동차는 수소 전기 자동차입니다. 하이드로젠 일렉트릭 비클. 그래서 HEV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UAV, 사람이 타지 않은 무인 항공기, 뭐 드론까지 이제 포함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아, 이, 이런 UAV나 드론의 경우에도 수소를 사용한다면 일단 좋겠고요. 액화수소를 사용한다면 훨씬 더 오래 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올해 이 대한민국 남성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군대에 다녀오셨을 건데요. 이 경계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UAV를 이용해서 만약에 24시간 떠 있고 카메라를 장착을 해서 정찰 업무를 수행을 한다면 아마 경계 근무하는 인력이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어로스페이스 분야에서는 액화수소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HEV, 수소 전기 자동차나 UAV나 드론 분야에 있어서는 고압 수소를 사용해도 가능은 합니다. 고압 기체를 사용해도 가능은 한데요. 액화 수소를 사용을 하면 훨씬 더 오래 갈 수 있고, HEV, 수소 전기 자동차의 경우에는 훨씬 더 오래 갈 수 있고, 그리고 UAV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오래 뜰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장난감처럼 이제 단시간 떠 있는 드론이나 UAV 같은 경우에는 장난감뿐 아니라 뭐 한두 시간 정도 떠 있는 그런 경우에는 그냥 기체 수소를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에너지 소비가 그렇게 많지 않은 승용차나 아니면 SUV 정도 개인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기체 수소를 사용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은데 버스라든지 트럭이라든지 택시라든지 이런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그런 자동차, 그런 운송수단이나 선박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액화수소를 사용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UAV나 드론도 마찬가지죠. 단시간, 한두 시간 떠 있는 경우에는 기체 수소,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떠 있어야 되는 경계 업무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아, 저기, 멀리 택배 배달을 한다든지, 또 이런, 관제 업무, 그러니까 산불 났을 때 이제 위에서 쳐다보고 이제 아니면은 수색 작업을 해야 되는 조난자가 있을 때 수색 작업을 해야 된다든지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떠 있는 경우에는 액화수소를 이용한 드론이나 UAV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는 쓰이는 데가 이런 운송수단뿐이 아니죠. 운송수단뿐 아니고 이런 리파이너리 아니면 이 제련, 스틸밀 그리고 반도체 이런 공정에 있어서 수소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LED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발전에서도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다 실험을 해보셨겠지만 물을 전기분해하면은 수소와 산소가 만들어지잖아요. 수소와 산소가 만들어집니다. 전기를 소비해서 수소와 산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반대로 수소와 산소가 전기화학적인 결합을 하게 되면은 물이 만들어지죠. 물이 만들어지고 부산물로서 열이 나오고 또 부산물로서 전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운송수단들은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수소와 산소를 전기화학적인 결합을 시켜서 부산물로 물이 만들어지고 물이 주 생산물입니다. 그 화학식에서 만들어지는 물이 주 생산물이죠. 부산물로 이제 전기가 만들어지면 그 전기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또 열이 만들어지면은 그 열을 이용해서 차량 내부의 난방에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천연가스가 이제 가정마다 공급되고 있듯이 그 천연가스를 머지않은 미래에 수소가 대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그 수소를 공급을 해주면 전기도 생산을 할 수 있고 또 열도 생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수소하고 LNG를 동시에 공급하기보다는 수소만 공급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 그런 코젠 그러니까 아, 가정용 발전기에서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이 산업용 발전에서도 물론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전지를 이용한 파워플랜트에서도 이런 수소가 연료로서 산소하고 결국은 요 발전은 전부 공급된 수소를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전기화학적인 결합을 통해서 물만 만들어냅니다. 뭐 뒤에 그림에서도 그 만들어진 물을 마시는 그림도 있긴 한데요. 물을 만들어내고 부산물로서
전기도 생산하고 열도 생산해서 가정에서도 쓰고 산업계에서도 쓰고 그리고 파워플랜트에서도 그런 걸 만들어서 전기와 열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